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인도 꼴까따 예전에 캘커타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생각한데 일제 감정기할 우리에게 희망의 시를 안겨준 타고르와 오늘날 발칸반도 북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나 이 도시에서 무려 45년간이나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도우며 헌신한 마더 테레사 수녀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영국 식민지 첫 수도로서 남겨진 웅장한 빅토리아 메모리얼 홀을 보며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타고르를 생각하며 테레사 수녀가 거닐었을 거리 속으로 들어가며 오늘날의 인도 사회의 한 단면을 엿보려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하실까요? 사실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자 다양한 자연 환경과 역사 문화를 소지한 나라로 그 신비성에 매료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음을 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방문하는 꼴까따는 그간 2번 방문했습니다만 한 번은 중국 티베트와 네팔을 거쳐 이곳을 경유하여 방글라데시로 가기 위해서였고 또 한 번은 겐지스강 하류 맹글로브 숲에 사는 야생동물 벵갈 호랑이와 사람과의 공생관계를 알아보려 했었지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탄생한 시인 타고르의 생가와 이곳에서 저축민을 위해 헌신하던 테레사 수녀가 거닐었을 재래시장과 거리에서 인도 사회의 한 단면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우선 인도가 나온 시성이라 부르는 타고르 생가로 향하면서 오래된 건물과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를 지납니다. 이윽고 택시에서 내려 타고르 생가이자 지금은 박물관으로 바뀐 정문 앞에 섭니다. 붉은 갈색 기둥과 아치형의 정문을 지나니 넓은 정원과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대저택 건물이 맞아줍니다. 인도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 계급 가운데 최상위 계층인 브라만 계급에서 태어난 타고르 가문의 위상이 어떠했는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의 할아버지가 19세기쯤 무역으로 쌓은 막대한 부는 대를 이어 타고르로 하여금 어려움 없이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박물관이 된 타고르가 태어나고 세상을 떠난 이 생가뿐만 아니라 꼴까따시 북부와 현 방글라데시에도 대영지가 있는 등 인도의 어려웠던 당시를 생각하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가늠케 합니다. 그리고 생간에 그가 방문했던 나라들이 전시실을 마련해 놓은 곳을 보면 세계 여러 나라 사람으로부터 그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가를 둘러보며 타고르는 단순한 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뛰어난 화가이자 작곡가, 극작가, 수필가, 교육자, 철학자 그리고 여행가로서 다방면에 걸쳐 활동한 인물임도 알았습니다. 동시에 타고르는 집을 떠나 호주를 제외한 5대륙 34개국을 여행합니다. 호주는 시드니 대학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지만 이주민과 정착민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 즉 호주 이민법에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의 여행 목적은 벵고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학작품을 알리고 자신의 정치적 사상을 포함하는 철학을 펴보이기 위함이기도 했었죠. 그는 아마 당대 가장 많은 여행을 한 인물 중 한 사람이었죠. 그는 국내나 해외여행 시 혼자 가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대개 친지, 친구, 심지어 요리사 역할에 하인들도 동행하며 모든 여행 책임을 맡았습니다. 타고르를 초청할 때 일행의 경비를 부담해야 했었지요. 동시에 1913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면서 인도 철도청은 물론 서구 국가들을 여행할 때도 가장 편안한 교통수단과 최고급 숙소를 제공받습니다. 동시에 여행을 통해 당대 저명한 인물들을 만나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특히 타고르는 여행 중에 아인슈타인의 베르딘 자택에서 현실의 본질 그리고 과학, 음악, 진리 등과 같은 깊은 대화를 나눈 일은 동양 사상과 서양 과학자와의 역사적인 교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고르의 여행에 주목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타고르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일본을 서너 차례 방문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 유학생인 최남선과 진학문 등을 만나 암울한 식민지 치하에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고르와 조선인과의 관계 자료를 찾아봅니다. 타고르는 일본을 서너 번 방문하던 중 유학생 진학문은 1916년 일본 고베와 오사카를 방문한 타고르를 만나 조선을 위한 시를 부탁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대신에 최남선이 발행하던 청춘 잡지에 타고르의 사진과 친필, 사인을 싣는 등 타고르를 소개하고 그의 사상을 한국에 알립니다. 그 타고르는 식민지 만국민 조선의 아픔을 의미하는 패자의 노래라는 시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1929년 3월 일본을 재방문한 타고르를 만난 당시 동아일보 기자는 조선 방문을 요청하였지만 그는 일정상 방문할 수 없음을 애석하게 여기며 캐나다로 떠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선 민족을 위한 짧은 메시지를 즉석에서 써줍니다. 이에 동아일보 기자는 이를 1929년 4월 2일자 신문에 처음에는 조선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주요한이 번역한 사행시 형식으로 게재됩니다. 그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행시는 11행시 또는 15행시로 살이 덧붙여져 지기는 하나 오늘날 익히 하는 동방의 등불이라는 사행시는 우리 곁에서 애송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라는 동방의 등불 사행시는 일제강점기하에 우리 민족에게 따뜻한 격려와 희망의 시가 되어 마치 애창곡처럼 부르는 등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독립정신을 고취시켰음은 분명합니다. 이에 그에 대한 조선인의 인기가 대단했다는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북미 여행을 마치고 귀국길에 다시 일본에 들린 타고르는 조선을 방문하기로 동아일보와 약속했으나 병이 생겨 애석하기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에 타고르는 나의 언약을 신병으로 지키지 못하여 유한으로 여기며 언젠가 이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하는 희망을 표합니다. 여기서 느끼는 일은 타고르를 만나 우리 입장을 소개하려는 한국인의 끈질긴 노력은 숭고하기까지 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타고르를 초청한 일본에서 일본의 정신 또는 일본에 보내는 인도의 메시지로 알려진 동경대 등의 강연에서 그는 일본의 문화와 발전 정신을 높이 찬양하는 동시에 일본의 민족주의 정신과 제국주의적 침략적인 경향에 대해 대담하게 비판하면서 일본의 반응은 따뜻한 환영에서 차가운 인심으로 바뀌는 등 일본 청중은 실망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고르는 조선에 대해 깊은 동질감과 연민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그도 영국의 지배를 받던 인도인으로 일제 통치하에 우리 민족에 대한
공통의 정서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당신은 물론 오늘날까지 다방면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타고르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가 단순히 신분 계급이 높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것만으로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 어려웠겠지요. 아마도 이는 그가 11살 때 아버지와 함께한 히말라야 여행을 시작으로 5대륙을 여행하며 자연의 신비로움을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세계 움직임을 잘 읽을 수 있었음을 짐작합니다. 그리고 1913년 벵고로로 쓴 기탄잘리 시를 스스로 영역하여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으로 선정된 일은 그 이후 그의 사상을 설파하고 활동 영역을 더욱 넓혀준 날개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1915년 영국왕 조지 5세로부터 받은 기사 자귀를 인도 영국군이 인도의 시위대에 발포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 암리차루 학살에 분노하여 기사자기를 반납함과 동시에 이때 받은 인도 황제의 카이사루 이 힌드 금메달도 반납한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스트 제도의 해악에 대한 강연과 농촌 재건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사회운동가로서의 면모도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일본의 근대적인 산업 발전과 문화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하였지만 동시에 군국주의적인 여러 침략 행태를 비판하는 등 그냥 보고 있지만 않았다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음에 주목합니다. 타고르 생가를 방문하면서 그의 깊고 폭넓은 사고와 행동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제 꼴까따의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일생을 헌신한 마더 테레사 수녀가 거닐었을 거리로 발길을 옮깁니다. 거리를 따라 이동하면서 복잡한 도시 거리를 달리는 노란 택시, 낡은 버스, 3륜 자전거, 거리 상인 등의 녹록지 않은 삶과 꼴까따의 지적 상징인 컬리지 스트리트의 생기 있는 모습에서 연민과 동시에 희망을 봅니다. 사실 타고르는 비폭력과 무저항을 주장하는 마하트마 간디와는 꼴까따 북쪽 약 150km 정도 떨어진 타고르의 거소에서 만나 인도 독립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의 만남은 있었지만 타고르와 테레사 수녀 두 사람은 꼴까따의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았지만 서로 만났다는 기록이나 증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타고르는 1913년 노벨 문학상, 테레사 수녀는 1979년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활동 시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 도착한 1929년에는 타고르는 이미 저명한 인사였을 뿐만 아니라 1941년 세상을 떠난 것에 비해 테레사 수녀는 수녀원 학교에서 지리를 막 가르치던 시기였지요. 따라서 두 사람의 활동 시기 중 일부는 겹치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만나기에는 시공간적으로 어려웠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꼴까따의 상징적인 인물로 회자되곤 합니다. 아무튼 테레사 수녀는 처음에는 학교의 지리선생으로 일하던 중 거리에 나가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을 돕기 위한 일에 나섭니다. 그러나 힌두 교도들의 집요한 방해와 위협 등등으로 그 과정은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1950년 사랑의 선궤를 설립하면서 빈자들을 위한 일에 본격 헌신하게 됩니다. 마치 석가모니가 궁박 백성들의 어려운 삶의 모습을 보고 출가하였듯이 테레사 수녀는 상대적으로 편한 학교일보다도 사회 현장으로 뛰어든 것이죠. 동시에 인도 시민권도 얻고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 병자, 고아 등을 돌봅니다. 이러한 헌신으로 1979년
노벨 평화상, 그녀의 사후 2016년에는 바티칸의 교황으로부터 꼴까따의 성녀로서 추앙받게 됩니다. 이러한 테레사의 일생을 보다 확실하게 더 알기 위하여 올리비어 하세가 출연한 영화 꼴까따의 마더 테레사를 두어 번 반복하여 봅니다. 그리고 마더 테레스 하우스 내 무덤 등을 화면으로 보면서 그녀가 펴온 활동을 두고 말한 이 이상의 큰 사랑은 없다 라고 말한 것에 감동하며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제 꼴까따의 상징인 시성 타거르와 마더 테레사 수녀 곁을 떠나 그들이 걸었을 시장거리로 나섭니다. 대부호에서 태어나 좋은 환경에서 활동한 타고르와 돈 한 푼 없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가장 낮은 자세로 헌신한 테레사 수녀와의 다른 생활 방식이 주는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리의 고층 건물의 여유로움과는 달리 전통 시장은 여전히 만성적인 빈곤에 허덕이고 있음을 봅니다. 시장 인근 호텔에서 묵은 뒤 나와 본 시장 인근 도로의 보도는 먹고 자고 목욕하는 등 생활 공간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들이 과연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들 외에도 지구상의 많은 이들이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 선합니다. (1960년대) 초등학교 시절 귀 밑에 주먹만한 종기가 생겨 그 안에 고름이 가득 차도 병원에 갈 형편이 못되어 어쩔까 하다가 가톨릭 춘천 성골론반 병원을 찾았더니 무료로 사발만큼의 종기 속의 고름을 제거해준 수녀가 마치 테레사 수녀로 보이며 감사한 마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꼴까따를 떠나기 전날 달 밝은 달빛 아래에서 이 지역을 잘 안내해준 남아시아 환경포럼가의 석별의 자리는 가난 등 그간의 여독을 잠시 잊게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나 활동하던 지역을 방문하는 일은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특히 아무랬던 일제강점기야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시를 남겨준 타고르와 수많은 인도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준 테레사 수녀가 거닐던 거리를 걸으며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라고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